자, 오늘의 맞수 한판입니다. 효성태인 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칭찬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배당률로 따지면 무려 9%에 가까운 주주 친화 정책의 이 기업. 배당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환호하면서 주가도 좋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DN 더블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함께 확인한 뉴스인데 먼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블랭켄 장관이 지금 막 인터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몇 시간 안에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미국의 선물과 그리고 우리 증시도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이런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 대응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네, 지금 일단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네. 사실 계속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은 조금 시장의 예상보다 더 강한 더 강한 악재가 나왔을 때, 이럴 때 이제 시장은 반응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냐 아니냐가 사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어떤 하나의 이슈였는데, 지금 전면전으로 확대를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좀 시장에 훨씬 더 좀 빠지는, 예상보다 빠지는 그런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미만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블랭켄 장관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제 1% 이상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그런 노이즈 다 제거하고 수급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시장을 한번 봤습니다. 시장을 보니까 일단은 포지션 자체가 웨이는 같은 경우는 현물은 계속 매도를 해주고 있고요. 일단은 코스피는 2,600 정도 매도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 역시도 지금 기관, 외국인 모두 양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 그러니까 현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해지성으로 볼 수 있는 파생시장 영역은 어떠냐를 봤을 때는 선물 같은 경우는 2,300억을 오히려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콜옵션도 5억 6천억 정도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풋옵션 같은 경우가 한 28억 정도로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풋옵션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준다는 것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데 이게 내 가격에 베팅을 하느냐, 외 가격에 베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출렁임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옵션 포지셔닝을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외가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일단 내가에 베팅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이슈가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외국인 포지션 자체는 현재로서는 해지성 물량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밤 안에 침투가 나오거나 또 추가적인 어떤 뉴스가 더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은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은 외인 같은 경우는 더 하방으로 갈수록 포지션을 청산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선물도 매수로 대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은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가능성을 좀 가지고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나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관련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를 전화로 잠시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뉴스는 혹시 대표님 뭡니까? 예, 조금 전에 나온 대로 오늘 밤 안에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밝혔죠.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이제 가장 좀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게 군사적인 행동이 언제쯤 단행이 되느냐. 그러니까 군사적인 행동이 단행이 되고 그 부분이 이제 종료가 돼야 시장에서는 그걸 이제 불확실성 제거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불과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이제 돈바스 지역으로 군사적인 어떤 진입이 시작이 되고, 그 진입된 이후에 제재와 협상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봤었는데, 그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이제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는 점,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이제 투자들이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고 지금 매도 물량을 강하게 출회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과 또 기관은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매도를 거세게 하고 있고, 근데 대체로 우리 방송 보시고 계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의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코스피는 2,700 깨진 지 오래고, 자, 코스닥도 같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나와서 시장이 출렁일 때 혹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처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보시겠습니까? 지금 뭐 어떤 그럼- 대응하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시각 그대로 유지인데요. 제가 이제 2,650포인트 정도 말씀드리면서 2,650 정도로 내려오게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이번 지정학적 위치 상황이 생긴 상황 자체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상황이고 미국이 긴축을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거든요. 그 긴축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긴축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 특정 뉴스, 특히 지정학적 뉴스로 계속해서 집중이 돼 있던 시기는 이제 초반에 군사 행동이 어느 정도까지 딱 터지고 나면 그걸로 이제 소멸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만약에 동부 지역으로 마무리가 되는 수준이 된다면 그 돈바스 지역과 그 지역 주변 정도로 만약에 이제 군사적인 어떤 행동이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이번 공격이 오히려 이제 그쪽으로 마무리되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 빠르게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피크를 치면서 이제 진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코스피가 보면 지금 2,650, 다음에 2,750, 좀 좁게 보면 한 100포인트 정도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지금 위치가 코스피 200 종목들 기준으로 보면 PBR 0.9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2,650포인트 전후 정도 된다라면 이 위치에서는 뭐 굵직한 어떤 대형 주들 중심으로는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같이 봐야 되는 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늘 다시 17만 명, 20만 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정점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 기준으로 본다라면 조금씩 리오프닝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서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이제 밀려 내려온다라면 그 종목들도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는 그런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크를 지나면 그때가 매수의 시기였다. 안 좋은 뉴스의 피크가 지나면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가 이제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이보다 더 안 좋은 뉴스가 나올지 아닐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많이 불안하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전해주십시오. 예, 뭐 전통적으로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방향을 크게 바꾼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체는 결과적으로 본다라면은 뭐 정책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크게 초래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군사적인 충돌이 오히려 단행이 됐을 때가 시장에서는 그때를 오히려 매수기회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이제 반등하는 그런 통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스량 예전에 이제 그리스 사태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가 브렉시트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 한다라고 했을 때 금융시장이 완전히 붕괴될 걸로 전망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그때 이제 수습이 되면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뉴스 같은 경우도 3월까지 워낙 많은 이벤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200에도 들어가고 만길도 있고 우리나라 배선도 있고 FOMC 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떤 변동성 정도라고 보고 그 변동성 이용해서 실적이 양호했던 기업들 중심으로는 오히려 좀 매수해 나가는 제가 2,650포인트 제시해드렸습니다만은 그 부근에서는 좀 매수해 나가는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도 연결을 했었고 오늘도 연결하면서 왜 이렇게 긴박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전화로 연결해서 좀 고견을 듣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나와도 시장의 추세를 바꿔놓을 만한 악재는 아니라는 의견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블루오크의 이동훈 대표였습니다. 계속해서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이제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직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좀 확신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공포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저를 비롯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이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자꾸 거기를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의 어떤 축이라고는 봐야 되겠지만 네. 가장 큰 핵심이 미국이죠. 미국의 미국. 주가가 지난 나스닥 기술주가 저렇게 급하게 하락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네. 그러면 그 전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나스닥 기술주를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꾸준히 매수해갔던 이런 글로벌 ETF 자금부터 뭐 헤지펀드 자금들 지금 급하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네. 만약에 그게 과거 같은 추세 쪽에서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이겨내고도 오히려 어떤 전략 후강 패턴 쪽으로 계속 갔을 텐데 지금은 그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뭐 이제
역사, 지리에 의해서 이제 국제 정세와 뭐 이제 전쟁 관련 전문가가 되겠네요, 저희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신경을 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참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거기서 너무 가슴 아프지만 뭐 발생하게 되면은 단기 리스크는 거의 정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대응을 하시되 아마 이런 불안감들이 타고 이어지다 보니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2,700선 밑에서의 어떤 지지력 전혀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개장할 중국 시장 또 체크해봐야 되겠죠. 중국 증시가 그래도 견조하게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낙폭을 줄일 거로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증시 선물 동향 보니까 그렇게 또 급하진 않은 모양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는 나오되 지금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가 어떤 견조한 모습들로 바뀌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 시장 안정 보고 현금 있으시다면서요. 그 현금은 그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가상의 박세암이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 AI. 온통 물렸어요. 그렇죠. 네, 제가 상당히 이렇게 왜 웃으세요?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다 같은 마음이니까. 네. 아니 저는 굉장히 대응을 그래도 거시적인 이슈에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대응 하나도 못하고 속절없이 그냥 꽉 물려버린 이 느낌 아세요? 그렇죠. 예. 무르도 안 풀리는 소화제로도 안 됩니다. 그런 진짜요. 네. 그래서 요새는 후배들이 밥 사달라고 하면 좀 긴장이 됩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 여유가 없단다 얘들아. 자, 좋아요. 자, 우크라이나 이슈에 하지만 일희일비한다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은 이제야 오늘 밤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 가능할 것이라는 속보를 보고 계시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소식들이 30분 전에 나와서 시장은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면 장중에 더 빠지진 않고 있어요. 저점을 계속 낮춰야 되는데 장중 저점 부근에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675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이슈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나오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박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채산성이 우려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만 여기서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의 주목을 또 해야 되겠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 3%로 유지했습니다만 소비자 물가 CPI 상승률 전망치를 무려 1%포인트나 높였습니다. 2%에서 3.1%로 높이면서 물가 우려를 더 가중시켰습니다. 자, 이것은 저희 송동현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어떤 부담 요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렇죠. 중립적인 변수로 보십니까? 네, 일단 물가가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일이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그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경제 성장률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성장 전망치를 봤을 때 약 3% 정도가 이제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GDP를 빼면은 0.1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역성장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일단은 일단은 시장 자체가 이제 올해 성장을 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이제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년 코로나 때는 이제 유동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유동성에 의해서 그 성장을 크게 했다면은 2022년부터는 이제 오미크론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현재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역기조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작년보다는 성장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물가 부담까지 이제 가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은 녹록지 않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떤 경제가 이제 좋다면은 일단 지수 자체는 큰 폭으로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것을 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과연 그럼 망할 것이냐,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이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내에서도 성장하는 업종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 2022년에 주식시장을 접근을 할 때는 확실하게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잘 선정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에 대한 힌트는 저는 이제 사실 그 기술이야말로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CES 2022 있지 않습니까? 열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다양한 어떤 기술들, 4차 산업혁명을 대두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일단 이 성장률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어서 그런 섹터 위주로 잘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의 핵심은 저는 이제 반도체라고 좀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가중될수록 이 네. 쌀 같은 존재가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에 예. 반도체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내가 우리 산업 전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송동현 대표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속보가 또 나왔어요. 오늘 이 러시아가 오늘 밤에 우크라이나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속보 뒤에 이어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민항기 비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관련 소식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저희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저희 매일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말씀 한판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효성TN 씨, 이 통 큰 배당 정말 칭찬합니다. 주주 친화 정책 에 대해서 반기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입니다. 자,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목표가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송동은 대표께서 60만 원,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52만 원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 중께서 금은동님, 부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효성TN 씨 갖고 계시는데 기분 아주 좋으시다고요. 김민수 대표님. 네, 얼마까지 오르는지 그 논리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잘 파셔야 더 기분 좋으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일단 배당 5만 원이면 진짜? 이게 어디입니까? 작년부터 갖고 계셨으면은 근데 작년부터 갖고 계셨으면은 매수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또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는 상황도 있고요. 뭐 그래요.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만큼 올라가겠느냐라는 쪽인데 그래요. 돈을 작년에 1조 벌었습니다. 순이익을 1조 벌다 보니까 그 전년도 대비해서 한 5배 이상은 수익이 났죠. 그러면 당연히 뭔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배당 잘 주고 좀 더 통 크게 하겠다. 그러면 자사주 매입까지 하시죠. 하시죠. 해서 소각하시죠. 하십시오.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저희가 원합니다. 어디 IR에서 나오셨습니까? 네. 저희라도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5만 원 배당이 이번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가겠느냐 모르죠. 이거는 앞으로 계속 돈을 그만큼 잘 벌어야 나올 일인데 일단은 일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실적의 앞으로 동향을 보게 되면 이런 계속 이렇게 고배당을 안 줄 수도 있는 게 매출은 보니까 올해도 한 5% 정도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한 40% 줄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약간 이제 또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대표적으로 이 회사가 이어가는 게 잘 아는 스판덱스도 있겠지만 핵심적으로는 나일론 원사부터 나오는 약간 기존에 알고 있던 면화에서 저희가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일론 쪽으로 선회하면서 나왔던 이런 섬유 쪽의 강자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면화 가격 지금 또 중국의 신장 지구를 계속 미국에서 압박을 가다 보니까 인권 문제로 면화 가격 계속 급등하죠. 그런 쪽에서 대체재 쪽으로 스판덱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나일론 쪽에 대한 어떤 가격도 같이 오르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끝까지 오르는 거는 아닐 수가 있는 게 성격이 다르죠. 면화의 성격과 나일론의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대체재로 완벽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까지 반영하게 되면은 지금 과거보다 나왔던 실적 동향 대비해서는 지금 아마 올해 감익될 것이라고 봤었을 때 어느 정도 반등 들어오게 되면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한 52만 원대 목표가를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효성TN 씨가 오늘 또 저희는 배당도 칭찬해드리고 그만큼 시장에서도 좋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다뤘는데 자 저희가 그 얘기를 하면서 효성TN 씨 상승 탄력이 둔화되다가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어떤 해석을 들으면서 주가가 다시 탄력을 더해서 2.4%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매일경제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것 저 말고 더 잘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방송을 보시면서 두 분의 목표가가 너무 짜다. 아, 예, 네. 증권사에서는 사실 100만 원의 목표가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두 분께서는 절반 수준까지 보시네요. 송동현 대표님. 그러면 좋은 얘기도 좋은 얘기지만 우리가 그 기대치를 좀 낮춰야 하는 이유. 김민수 대표께서는 실적 추정치가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주목하고 계시는 좀 아쉬운 요인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좀 이제 대표님하고 의견은 좀 비슷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이제 당분간은 일단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원자재 가격에 대한 급등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가치주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증권사에서 저도 이제 사실 조금 대표님하고 너무 목표가까지 차이가 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좀 비슷해서 좀 안심했는데 어쨌든 저도 약간 마찬가지고 아까 전반적으로 제가 경제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이 역기조 효과가 일단은 2022년에는 이제 강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즉 이게 효성 TNC의 이익이 작년만큼은 크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제 의견이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역시나 부담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때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작년에는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시가 배당이 10배 정도의 배당을 했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과연 이 배당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도 저도 그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똑같이만 유지가 된다면은 당연히 리레이팅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그 부분은 아직 알 수가 없고 근데 이익의 전망치를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목표가를 저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사실 일시적으로 가치주가 갈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고 나스닥만 예를 들면은 나스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안정화되면 나스닥 쪽으로 큰 폭으로 다시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닥 쪽이 오히려 반등에 대한 목표치가 높아지지. 이런 가치주들의 흐름들이 여기서 이제 지금 49만 원인데 100만 원까지 2배나 증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제 생각은. 이제 그런 의견에는 이제 저는 조금 좀 동의를 할 수 없고 거리가 네. 좀 멀게 느껴져서 네네. 우선은 일단은 당분간은 시장이 좀 어렵고 그리고 가치주에 대한 랠리를 좀 기대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네. 121선 근처라 볼 수 있는 한 50 후반원에서 50대 후반선에서 이제 60만 원 초 이 부분까지 한번 목표치를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월 말쯤에 효성 TNC 울산 공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설비와 재고 자산 일부가 소실됐다라면서 뭐 시장에서 사실 좋은 이슈로 거론되진 않았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써서 또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만큼 올해는 좀 그 기대치를 낮추자는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효성 TNC였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맞수 한판 저희 두 번째 주제. 요즘 앞서서 저희 제작팀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이슈 때 마음 놓고 볼 업종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스와 에너지,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그야말로 시류에 맞는 투자. 근데 이제 불안하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흐름이 좋게 나와서 저희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와 에너지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두 분의 의견을 여쭤봤더니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유통사 마진에 한계가 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송동현 대표께서는 여전히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라는 의견이십니다. 마진이 많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대표님?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죠. 네, 가는 대표적인 종목들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를 계속 보는데, 진짜 전쟁이 혹시나 발발했다. 네네. 그리고 아니면 그냥 푸틴이 오케이 우리 회담하자라고 나왔게 그러니까 되면 자기 마음이에요, 아주.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주가들이 자기 마음이에요, 아주. 자기 마음. 가서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신 것 저는 같은데요. 이제 저랑 1대1로 네. 하면 저 네. 자신 있습니다. 러시아어 할 줄 아세요? 아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아, 그렇죠. 왜 저희 네. 조선말을 두고 저는 한국말 할 겁니다. 푸틴이 한국말을 배워야죠. 조선의 국모시네요. 네. 아이고, 네. 전 광장의 지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지키되.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 종목들을 이제 지금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하고 뭐 또 지금 유가도 여전히 강한데 이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리스크 정점과 관련된 원자재 가격의 정점은 또 교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나오는 대표적인 국내 업체들 동향을 보게 되면 어떤 뭐 석유 유통회사라든가 또 가스 유통회사,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실적 나온 거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뭐 5억 10억 순이익 나온 회사가 지금 시총 뭐 1,000억대까지 들어간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그게 개연성이 높고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회사가 갑자기 이런 사태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그리고 또 순이익이 100억대로 들어갈까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회사들이죠. 게다가 유통 가격들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마진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한계를 그러면 예전만큼 그렇게 강한 폭리를 붙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봤었을 때는 지금이 트렌드에 맞고 갈 종목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테마주로 붙는 관점이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잘못 사면 딱 고점에 물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배제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송동은 대표께서는 또 매수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이런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략 세우시는데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대표 주식은 SK에너지라서 SK에너지를 필두로 해서 이 가스주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 여쭤봤습니다. 송동은 대표께서는 지금 살까 여쭤봤더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김민수 대표께서 SK가스와 관련해서는 저평가됐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과 좀 다른 게 있다면 그걸 부각시켜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예, 제가 사실 바랍니다. 여기 이제 처음 출연해서 저희 처음 출연했어요? 저번에 그랬나요? 한 번은 그냥 대체로 한번 출연한 적이 있지만은 네네. 근데 앞서 이 전반적인 전망을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원자력 유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당연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유가의 흐름을 따라가서 이제 그 높게 올라간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저는 SK 가스에 대해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이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SK 가스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돼 있으면서 지금 조금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망 자체 사실 언제 꺾일지 몰라요. 지금 다 유가가 높다는 것도 알고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근데 뭐 외국사 전망을 보면 유가가 $110를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왜냐하면 사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지만 사실 지금 핵심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사실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유가가 오히려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천연가스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SK가스의 흐름을 보면은 그동안 좀 쉬어가다가 다른 유가나 에너지 같은 중성주가 올랐잖아요. 근데 SK가스는 안 오르다가 이제 막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SK가스는 대기업이고 그 안에서 다양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SK가스 같은 경우 LNG 점유율 1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부분을 이제 LNG 가스, LPG 가스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수 소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정가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실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원자재 가격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적이 저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지금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부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면 언제 이런 가치주들이 부각이 되냐 이것이죠. 그래서 저는 SK가스가 이제 막 펀디멘탈 구간도 그렇고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갑자기 안 가다가 오늘 시점에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 지금 동반 들어가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도 일단 단기적인 흐름만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를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8%대까지 장중에 이게 16%까지 올랐어요. 반등했어요. 예. 네, 지금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8%대까지 가고 있지만은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경험상 추가적으로 상승세는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목표가가 18만 5천 원까지는 몰라도 그까지는 안 갈 수 있습니다. 그까지는 안 갈 수 있어도 단기적으로 14만 원이나 15만 원대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매수 의견을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가스주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갔다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또 해결됐다는 소식이 나오면 소위 말해서 시쳇말로 물릴 수 있다.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SK가스는 저평가됐다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 관심주를 여쭤봤더니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JC케미칼, 송동현 대표께서는 GNC에너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가 해운주를 또 봐야 돼서요. 결론만 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해운주입니다. 해운주 실적이 그렇게 좋다고 하죠. 그래서 시장 대비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시장 대비 또 선방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빠지고 지킬 수 있으면 정말 요즘 시장에서 그거야말로 최고죠. 그런 주식으로서의 위치를 계속 이어가 줄 수 있겠습니까? 해운주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탑픽은 무엇입니까?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TK케미칼, 송동은 대표께서는 페노션을 꼽아주셨습니다. 해운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어요.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LNG선을 많이 탈 거다라면서 주가는 좋았는데 지금 들어갔다 또 저희 계속 오늘의 이슈입니다만 좋다고 시장 대비 강하니까 더 강할 것 같아서 들어갔다가 언제든 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그런 업종이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겠습니까? 뭐 항상 주식은 사면 물리죠. 네, 물리고 시작하는 거죠. 대표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아닙니다. 잘 물립니다. 네, 뭐 좀비 같아요 주식이. 솔직히 계속 물려요. 5종목 중에 한 2종목만 물리고 한 종목만 완전 강하게 가도 그래도 우리 계좌는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또 분산 투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효과겠죠. 네. 네, 그랬다가 네, 한 종목이 20-30% 끌어주고 나머지 55% 10% 손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갈 수 있는 이런 계좌가 맞는데, 근데 지난주에도 똑같이 해운주 얘기 하셨었죠. 맞아요. 예, 다른 분 옆에 계셨던 거 아는데 예, 격돌했지만 네. 예, 주가는 어떻게 됐죠? 네. 김민수 대표의 승. 그래서 안 나오신 줄 알고.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네, 근데 지금 해운주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해운주, 조선주, 해운주가 움직이면 당연히 조선주 갑니다. 그 타이밍이 좀 있고. 근데 해운주, 조선주 다음에 조선주 가게 되면 또 어디가 갈까요? 철강주 가겠죠. 네.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왜 이쪽이 움직이느냐에 대한 연결고리를 보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는 사이클, 이거에 대해서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특히 해운주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리오프닝의 수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고, 그만큼 리오프닝이 앞서 잠깐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뭐 한국은행 전망도 나오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 전망 틀릴 것 같습니다. 오. 아니 뭐 이걸 유. 이런 거 맞추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거시하시는 분들도 매크로한 게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그리고 예. 저희 코로나19 때도 전망했던 거 다 틀렸습니다. 야, 중앙은행에 정면 대응하는 김민수 대표님, 한국은행 틀릴 수 있다. 어떤 전망이 틀릴까요? 기관 쪽으로 가야 되나요? 네. 근데 예. 눈여겨 듣겠습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예. 오미크론의 이제 정점을 이후에 리오프닝이 나왔을 때 그에 따른 경제의 여러 가지 변수와 상황들, 네. 이거를 잘 못 체크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기에 대한 변화들은 저희가 작년에 나왔던 경기 흐름들이 어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됐던 게 빠르게 좋아졌다고 하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죠. 네. 근데 이번에는 리오프닝으로 바뀝니다. 그럼 리오프닝으로 바뀌었을 때 이 경기에 대한 변화들이 오히려 활력소와 함께 좀 더 빠르게 변할 수 있는 요인들을 놓치게 되면은 경기가 다시 좋아지는 국면들이 나왔었을 때 그걸 또 놓쳐버리게 되겠죠. 근데 지금 시장들은 약간 그런 걸 염두를 하면서 세부적인 업황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네. 그게 먼저 반영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생각보다 경기가 그렇게 안 꺾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경기 민감 관련된 종목들 잘 보는 게 맞겠다. 이게 그렇군요. 제 논리입니다.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시장 빠질 때 어떤 종목들 사시나 봤더니 소위 굴뚝주들, 경기 민감주들 많이 사시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오히려 역발상이라고 할까요? 경기가 더 좋아질 수 있으니 민감주의 주목을 계속해보자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송동현 대표께서 페노션 탑픽을 꼽아주셨는데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해운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그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이제 병목 현상 때문에 이 가격이 오르고 있죠. 가격이 오르고 있고 선박은 적죠. 그러니까 이제 피가 오르니까 해운주의 운임도 오르면서 실적이 올라가는 건데,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은 사실 이 운임 지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대신 뭐가 늘어나냐면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과연 이 선박의 수가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뭐냐면 병목 현상 자체가 풀릴 수는 있지만은 이 현재의 어떤 그러니까 선박이 같이 늘어나줘야만
지금 빠르게 뭐 단가도 떨어지면서 해운주들이 그럴 때가 되면 좀 실적이 좀 떨어지겠죠. 근데 그런 현상까지는 안 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P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리오프닝 시 이 Q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을 봤을 때 하반기에도 저는 일단은 하반기까지는 실적이 해운주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봐야만 이 펜오션에 들어갈 수 있는 수급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주식 투자자 일자를 보면 펜오션을 지금 잠깐 점검을 해보면요. 기관 쪽에서 특히 연기금이 이틀 동안 146만 주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도 140만 주, 그다음에 2월 23일도 140만 주씩 아주 지금 2월 21일보다 약 7배 이상의 매수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실적 보고 매수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펜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좀 무너지지 않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보셔도 이제 막 추세가 전환되고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승의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또 시장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잘 안 깨지고 있죠. 0.46% 상승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해운주의 그림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근데 제가 좀 더 펜오션을 본 것은 연기금의 수급이에요. 다른 종목보다 예. 수급적으로 월등하고 실적적인 측면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서 일단 펜오션을 좀 꼽아봤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 HM을 비롯한 펜오션도 장중에 저희 방송 나가면서 상승폭을 다시 키워내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이슈들 잘 설명해 주시고 또 근거를 가지고 논리를 개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DN 더블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